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두 명의 장관들이 만들어낸 기발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관세 전쟁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가 한 달간 유예 합의를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약간 소강 상태일 뿐 앞으로 좀 울퉁불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언론에서는 불확실성 오래 갈 수 있으니 피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말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와 19년도에 트럼프와 중국의 관세 전쟁을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S&P 500 차트에다가 한국 경제의 기자분이 이렇게 잘 표시를 잘 해주신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 발표, 뭐 시행, 보복 관세, 시행, 부과, 뭐 인상, 연기, 무역 합의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중국을 서로 때려잡기 위해서 복수의 복수, 보복의 보복을 거듭하면서 정말 난장판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관세에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매크로의 영향을 좀 더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 말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하는 말이요. 불확실성 오래 갈 수 있으니 피해 있어라. 아니요. 피해 있으면요.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리고 없을 겁니다. 투자로 돈 벌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굉장히 감사를 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 수능 볼 때요. 수능이 쉬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의대 가기 어려워집니다. 법대 가기 어려워지고요. 어려워야 변별력이 생겨서 불확실성 속에 다 털어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좋아하셔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좀 에피타이저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에 묻혔지만 점진적인 호재가 사실 발표가 됐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2월 4일자로 미국의 1월 제조업 PMI 지수, 뭐 정확한 이름은 PMI 지수입니다. 이게 50.9가 나오면서 50보다 이상이면 확장 국면이다. 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요거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근데 27개월 만에 50 위로 올라오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아무도 뭐 관심은 못 가지셨을 수 있겠지만, 근데 예전 이런 영상에서 이 지표가 알트코인 정점입니다. 비트코인 아닙니다. 꽤나 일치를 해서 요게 결국 올라가면 알트 불장이 올 수 있다. 요렇게 지표까지 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알트코인과 ISM, 뭐 PMI 이건 이제 중소기업 포함되어 있고요. 그 구매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코인의 최말단에 있고 이 제조업 지수의 최말단에 있는 구매 담당자들까지도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구나. 그래서 가장 이제 유동성의 마지막 수혜를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하얀색 ISM과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거의 일치를 하는 걸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21년도에 뭐 거의 정점을 다 찍다가 이제 ISM 지수, 뭐 정확히 PMI이긴 하지만 하얀색이 이렇게 50 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가 최근에 빼꼼 고개를 들였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언제 올라갈지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다룬 바 있었고요. 제가 일일이 한번 찾아가서 PMI 지표를 찍어 보니까요. 정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정점과 일치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최고점과. 그러나 대략, 여기 보시면 13년 12월에 PMI 지수가 57.3, 그리고 17년도 10월에 60.8, 그리고 21년도 4월에 여기는 정말 확연하게 보이네요. 64.7이 나오면서 알트코인의 정점과 생각보다 일치를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PMI 지수가 올라가면 굉장히 고무가 되는 일입니다. 매월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전쟁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트럼프가 좋아하는 주식과 코인은 고사하고 PMI 지수조차 오를 수가 없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데 인플레가 왔는데 구매 담당자가 이 구매를 늘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트럼프의 관세의 목적은 협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뒤로 가면 힘이 좀 빠져서 이게 약해지겠지만요.
지금 초기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마 트럼프의 이 협상에 모든 국가들이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초에 캐나다랑 멕시코 뭐 총리다 대통령도 막 강한 척 하다가 이제 직전에 좀 힘든 꼴 보니까 트럼프가 전화를 해가지고 협상 전화 날리니까 바로 덥석 잡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트럼프가 먹힐 가능성이 높다. 최종 목적은 협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PMI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서비스 지수는 따로 있어요. 이 제조업 지수가 결국 60대 즈음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긴장을 해야겠구나. 정말 그러면 알트코인도 꽤나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트럼프라는 남자 한 분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하죠. 사실 저희는 속보를 다루는 방송이 아니어서 참 힘든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렇게 힘세고 머리까지 좋은 경력직 트럼프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본인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트럼프고요. 여기가 오른팔 재무부 장관 스캇 베센트고 왼팔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신시아 루미스 전략적 비축 자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 상원 의원 있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 빅딜이구나. 이거 행정명령에 사인을 그러니까 국부 펀드를 만드는 행정명령을 이제 사인을 하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시아 루미스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핵심은 이거죠. 이 국부 펀드를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혹은 알트코인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굳이 이제 제가 생각을 확률로 말해 보자면요. 비트코인은 한 7, 80% 정도로 꽤나 높아졌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한 4, 50% 정도? 그래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에 알트코인이 들어갈 확률보다 제가 볼 때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힌트를 좀 여기저기서 제가 퍼즐을 꽤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국부펀드의 정의를 일단 살펴보고 과거 이 장관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국부펀드 사실 그렇게 막 친숙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오래된 개념도 아닙니다. 한 2005년부터 굉장히 많이 써지고 있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알면 아 이거 사골처럼 우려 먹겠구나. 테더처럼 그 악재가 아니라요. 사골 호재가 될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요. 이 국부펀드 말 그대로 나라의 웰스, 부를 이렇게 펀드로 조성을 하는 건데요. 정부가 예산 흑자를 내고 외채는 적거나 없을 때 만들어진다. 뭐 어렵게 써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수익을 보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투자를 통해서 부를 불려나가는 데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게 우리에게 익숙치 않냐면요. 주로 석유 같은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국부펀드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떤 정부가 정부 수입을 다이아몬드 캐서 돈을 버는 나라가 있겠죠. 구리.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석유를 왕창 버는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뭐 국부펀드 이자 이건 연기금 뭐 동시에 하는 거긴 한데요. 이 석유가 남아 도니까 요거를 좀 주식에도 투자를 해놓고 우리의 후세의 돈을 남겨놓으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략적 목적이나 국가 경제를 위해 국부 펀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뭐 중동도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전략적 목적이나 국가 경제를 위해 약간 두루뭉술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국부 펀드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 그 전략적이란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 국부 펀드와 연기금은 일단 공통점은요. 나라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국부펀드가 훨씬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겠지만요. 이 국부펀드의 목적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대통령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란 거죠. 전략적 목적, 국가 경제를 위해 국가 뭐 이 경제의 안정을 위해 뭐 심지어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을 위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루뭉술하죠. 그래서 운영이 조금 편한 거고요. 특히나 더 좋은 거는 이거는 채무 관계가 불분명하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걸 누구에게 줘야 될 의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실 넓은 의미의 국부펀드긴 한데요. 연기금을 보자면 이거는 국민들의 연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재원도 연금이고 채무로 잡혀 있습니다. 채무는요, 연기금의 목적을 결정해 주는데 이거 연기금에서 돈 열심히 벌면요, 결국 연금 지급하는 데 써야 되지, 뭐 국가 경제를 위해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부펀드가 얼마나 약간 뭐랄까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길었지만 결론을 내려보면 국가에 남는 뭐 석유 같은 자원이나 또는 수익을 통해서 투자로 보전을 하자. 이게 국부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 국부펀드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원의 대부분을 석유로 어딘가 주로 두바이, 노르웨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뭐 싱가포르, 쿠웨이트 뭐 이런 나라죠. 한국도 있긴 한데요. 뭐 그렇게까지 뭐 한국투자공사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미국의 재원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미국도 여기 보시면 알래스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석유랑 이런 거 나잖아요. 그리고 텍사스도 있을 건데 지금 연방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국부펀드가 최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나고 뭘로 바꿀 것이냐? 여기서 보시면 과거에는 이 형태였죠. 석유 같은 천연 자원을 주식이나 국가 채권이나 이런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금, 뭐 국부펀드, 뭐 일본이나 이제 노르웨이가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노르웨이도 석유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뭐 주식, 미국 주식에 엄청 많이 투자를 했고 최근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미국은 제가 볼 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재원은 뭐가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게 AI 인프라 쪽이잖아요. AI 인프라가 뭡니까? AI를 위해서 전기를 엄청나게 생산을 할 겁니다. 근데 잉여 전력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아까 자원이라 했잖아요. 석유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잉여 전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때 있어 보이고요. 관세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가능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미국은 결국 최고의 수출품은 달러입니다. 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국가 부채 한도를 무제한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이 달러입니다.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꿔가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들의 전략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뭐 힌트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아까 그 세 분, 트럼프와 하워드와 스캇 베센트 장관들은요, 셋 다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심지어 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하워드 루트닉은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비트코인의 그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직접 하고 있고요. 테더 지분의 5%를 들고 있습니다. 거의 이분은 비트코인과 자웅동체, 테더와 자웅동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캇 베센트는 이제 비트코인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분도 엄청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작년 11월 2일쯤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영상을 올렸더니 지금 11월 2일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시죠? 8월 블랙 먼데이, 9월 6일, 10월을 겪어서 11월 2일. 사실 며칠만 지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크게 올랐는데 그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올리면요. 뭐 조회수뿐만 아니라 악플도 안 달리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이 켄터 피트제럴드 아까 상무부 장관이 나와서요. 빵빵 웃으면서 죽고 있다. 뭐 떨어졌어? 막 크크크 해서 제가 이게 인상적이어서 그때 당시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분의 영상을 보면 그때 당시 인터뷰를 들으면 이 아이디어가 이 친구의 아이디어였구나.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분이 얘기한 핵심만 딱 얘기를 하면 900만 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잖아. 이분의 표현은 매수를 하잖아. 노출을 시키잖아. 그러면 밀리언 달러가 될 거야. 이게 그날 핵심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주식 팔고 코인 알아. 내가 돈 빌려줄게. 비트코인으로 대출 사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영상을 올렸을 때만 해도 미국 주식 막 치고 올라가고 있을 때고 비트코인 재미없으니까 막 엔비디아 다 이런 것만 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기 없을 때 이런 영상을 또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당시에 이분이 했던 말이 결국은 뭐 본인 얘기입니다. 나 hundreds of millions of 달러를 갖고 있는데 밀리언 달러 갖고 있는데 요거를 비트코인에 노출을 시키잖아. 그러면 빌리언 달러가 될 거야. 결국은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항상 떨어지잖아. 나는 항상 바이어가 될 거야.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실 별로 재미없을 텐데요. 너무 해맑게 둘 다 웃고 있어서 이분도 아시죠? 앤서니 폼폴리아노라고 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 왜 웃는지 너는 알지? 하니까 암요 잘 알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분들 표정이 정말 진짜인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영상을 인터뷰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자,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떨어질 때마다 나는 살 거야. 그러면서 쓱 이 팜플리아노를 쳐다봤습니다. 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이렇게 뭐 눈짓을 하니까 당연하죠. 나는 당신이 왜 대출을 해주는지도 알아요. 내 방송에선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돼요. 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누가 보면 지금 약간 미친 사람들처럼 대화를 하고 있죠. 정말 힘들어서 다들 떨어져 나가 있을 때요. 그래서 한참 웃다가 결국 켄터피츠 제럴드 이분의 이제 회사인 거죠. 전통금융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 위한 대출의 스폰서이며 첫 번째의 리더다. 이분이 거의 뭐 선두주자라는 거죠. 돈 빌려줄게, 비트코인 투자할래? 요거의 선두주자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안에 내가 이런 팟캐스트 나와서 그때 사라고 말했잖냐 할 텐데 아무도 기억 못 할 거다. 맞죠?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을 거고요. 뭐, 누가 봐야지 기억을 하겠죠. 이렇게 재미없으면 이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사라고 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할 거다. 심지어 모든 은행들이 날 카피할 거다. 이런 자신만만한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이 이제 대출 사업에 뛰어들 겁니다. 그리고 뛰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여기서 인상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오일이야, 오일, 석유야, 화폐라고 좀 하지 마. 석유야, 석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그 전략적 비축 자산 아이디어에 이어서 국부펀드, 즉 나라의 수입이나 나라의 천연 자원을 뭔가 투자를 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석유가 비트코인으로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분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리고 9월 28일 이때도 정말 재미없었는데 비트코인은 금이나 석유처럼 취급해야 된다. 이런 여러 정황을 보면 이분의 머리에서 나왔구나.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두 명의 월가의 장관, 이 월가를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돈 냄새를 정말 누구보다 잘 맡는 사업가, 베테랑 사업가들이죠. 뭐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분들이 제가 볼 때 이 국부 펀드를 통해서 사골 호재를 만들겠구나. 결국은 처음에는 뭐 틱톡 넣는다고 하고 뭐 주식에 뭐 금에 이런 거 얘기하겠지만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넣고 더 나아가면 알트코인 쪽도 약간 이게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뭐 전략적 비축 자산처럼 뭐 법이 필요하다든지 수많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자유로울 겁니다. 그래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약간은 업그레이드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월드는 약간 조금 아마추어 냄새가 나고요. 이분들은 정말 뭐 백전노장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의 탐욕에 취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요, 25년도는 그들의 탐욕을 적당히 이용해서 적당할 때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지난 14년간 전 세계 정부를 적으로 뒀었던 지금 코인과 비트코인들이 현재는 너무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저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5년에서 10년간 그들이 뛰기 전에 미리 어깨에 올라타 계셨다가 약간 아쉬운 대로 중간에 잘 끊고 뛰쳐나올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